21대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저는 지금 안산시 단원갑 고영인 의원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의원님 만나서 비전과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미소가 엄청 인자하시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당선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제가 이번에 3수 만에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8년 전에도 한번 도전했다가 안 됐고, 지난번에는 이제 본선에서 나갔는데 또 아쉽게 우리 국민의당하고 표가 좀 갈리는 바람에 졌고, 그래서 이번에 됐는데 지난번에는 내가 이번에 꼭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저를 좀 중심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막 이렇게 절망스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다음에 나갈 때는 진짜 저들에게 이제는 환희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하는 수천 명들이 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절망감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져서 진짜 저도 기쁘지만 저의 시민과 또 당원, 우리 가족, 특히 저희 아버님 이런 분들이 막 좋아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자체가 너무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의원님의 앞으로 행보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선거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 네, 이번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선을 거치고 본선을 치렀거든요. 네. 근데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우리 또 상대 후보도 또 유명 인사고, 그래서 이 경선이 한편으로는 그 경선에서 인지도도 굉장히 높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때문에 네. 그게 본선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 우리 당 내부에 어떻게 보면 싸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상처도 받거든요. 어느 편에 쓸까? 이게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서로 불편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해왔다는 점, 그리고 그 속에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서 고마웠고요. 이번에 본선에서 제가 이겼을 때 의외로 우리 지지자들이 별로 이렇게 좀 담담한 거예요. 그렇게 눈물도 많이 안 흘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 경선에서 이겼을 때 다 흘려가지고 이번에는 오히려 담담했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경선에서의 승리가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군요. 네, 지역 발전을 위해 또 공약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떤 공약을 제일 먼저 실행에 옮기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로 내건 게 우리 반월공단이 있어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산업단지가 지금 점차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월공단을 독일식 강소기업, 즉 세계 인류 중소기업을 많이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 단지를 전환시켰다. 이거를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안산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한 75, 6만까지 갔다가 한 3, 4만이 빠졌었어요. 저 줄었었는데 이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공단이 쇠락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그동안은 뭐 대기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은 있었는데 그것이 좀 비현실적인 면이 있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존의 기업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자.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R&D라든지 또는 자본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해외 마케팅의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이들의 경쟁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전략을 한 축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미래 산업들, 그러니까 미래 자동차라든가 또 첨단 소재 산업이라든가 이런 4차 산업과 연관되는 기업군들을 그 창업
뭐 했다든가 아니면 지금 한참 그 사업을 키우고 있는 이런 우수한 기업들을 또 새로운 부지에 유치를 해가지고 집중적인 육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2의 단월공단의 전성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전환을 하자. 그래서 이거는 그 공단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 대기업과의 사이에서 중소기업이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체계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열악하다 보니까 그 실업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청년들이 이쪽으로 잘 안 가는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오히려 청년들이 더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그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반월공단을 독일식 강소기업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독일식 강소기업의 좀 구체적인 말씀을 덧붙여 주시겠어요? 그 독일에서 네. 히든 챔피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은 세계 그 분야에 세계에서 1등에서 3등 안에 들던가 유럽에서 1등 안에 드는 기업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약 한 2,500여 개가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근데 그 2,500개 중에 독일이 1,300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독일이 왜 그런 식으로 됐느냐? 거기에는 그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가 굉장히 강한 그 지원 체계를 짜주고 특히 다른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계약이 불평등하다든가 그래서 기술을 한참 잘 개발을 해놓고서도 대기업한테 뺏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계약 관계가 불평등한 그런 계약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대기업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종속돼버려요. 하청 관계가 되면서 그 대기업이 잘못되면 중소기업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독일은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독립성을 강하게 갖고 있으니까 대등하게 여러 대기업과의 상대에서 자기들이 선택도 하고 계약을 맺으니까 그 중소기업이 오랜 전통과 기술을 가지면서 아주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는 중소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특히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 자기 스스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간 상호 간의 그런 연대를 통해서 그런 보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우리도 이제 그런 히든 챔피언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독일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나라의 또 중소기업을 응원하시겠다. 그렇죠. 또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또 네. 저는 이제 그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뭔가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셔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와 관련해서도 큰 포부가 혹시 있으신지. 네네네. 제가 이제 국회에 가서 하는 거는 이제 이것과 연관이 있으면서도 조금 또 다른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저는 아까 독일 얘기도 했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결국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정치하는 목적이. 그쵸. 근데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 국민이 행복하려면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양극화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양극화 현상을 줄여야 되는데 이 줄이는데 가장 강력한 그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보편적 복지는 그 북유럽 국가들이 이것을 시행하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다양하게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세금을 적절하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그 사회를 굉장히 안정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가 양극화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또 소비력이 더 왕성해지죠. 이게 양극화가 심화되면 부자는 돈이 장롱에 쌓아놓고 안 쓰고 그쵸. 가난하면 없어서 못 쓰고 네. 그러니까 경제도 안 돌아가는 거죠. 네. 근데
사회가 그런 식으로 불평등 구조를 많이 완화시키게 되면 소비력이 높아져서 시장도 오히려 활성화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특히 이제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복지국가를 제가 경기도의 대표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경기도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제가 주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 제가 10년 전에 깨닫게 되면서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편적 복지가 결국 우리 사회의 비전이 돼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이제 확신이 들어서 그거를 그동안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서 제가 작년에는 5월 달에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라는 책도 제가 출판을 해서 지금도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비전을 담은 건데 거기에 핵심이 바로 우리 사회를 그렇게 가져가겠다. 복지국가로. 그거의 무기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의 안정이다. 양극화 해소다. 근데 이게 바로 복지의 단순한 예산만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개발도상국 때 경제가 성장했던 그거 가지고는 이제는 동력을 상실했거든요. 그쵸. 오히려 선진 국가들이 지속적 경제 성장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러한 내적 그런 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고 소비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 또 연관되는 게 노동 환경에도 연관돼 있고, 가족 여성이 또 돈을 잘 적재적소에 써야 되니까 기획재정, 또 산업자원위원회, 이게 다 연관돼 있는데 그걸 제가 두루 관심 있게 볼 건데 특히 이제 보건복지로 먼저 가서 그런 것들을 좀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제 제가 여러 복지국가 중에 여러 관심이 많은데 저출산 문제도 있고, 첫 번째 제가 이번에 공약을 내놓은 거가 지금 노인 기초연금이 65세 이상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위 70%만 주고 있어요. 30만 원까지. 근데 제가 어떤 공약을 내버렸냐면 70%가 아니라 100% 주겠다. 그리고 70세 이상. 왜냐하면 돈이 좀 부족하니까 70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주겠다. 이걸 전국에서 저 혼자만 내건 공약입니다. 제 나름대로 철학과 제 비전, 확신이 갖고 있는 건데, 자, 그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번에 우리가 아동수당이 지금 우리가 0세부터 5세까지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처음에 통합당에서 반대해가지고 70% 주냐 80% 주냐 하다가 90%만 줬었어요. 이게 처음에 결정. 근데 나머지 10%를 안 준 거예요. 부자니까 주지 말자. 근데 그 10%를 주면은 그 사람들에게 대상자들의 1,600억 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10%와 90%를 구분하는 데 들어간 행정비용이 1,300억에서 1,50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그대로 차라리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그 행정비용도 많이 들지만 10%와 90%를 가른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쵸. 이건 왜냐하면 재산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재산이 정확한 평가가 안 되거든요. 건강보험료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번에 긴급재난 지원금 이런 것들도 처음에 몇 프로만 준다 했을 때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르신들끼리 많이 싸웁니다. 나는 집 한 채 갈랑 있고 소득이 없는데 나는 안 준다. 기초연금. 자식 새끼들도 별로 나를 안 도와준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어머님들이 계시고 옆에서 너는 집이라도 있잖아. 나는 이래가지고 막 어르신들끼리 싸운단 말이죠. 저는 이들에게 다 주면 여러 가지 더 생산적이고 플러스 되는 게 많다. 첫 번째, 30과 70을 나누는 데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내가 세금을 내는데 나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는 이런 성과를 성취욕을 갖게 되면요,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내는 현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럼 부자를 왜 받냐? 부자는 세금을 내면 돼요. 재산세 제대로 내고 소득세 제대로 내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불필요한 행정비용까지도 줄여나가요. 그리고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더 내잖아요, 세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둔 거를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 강화하는 거죠. 좀 얘기가 길었는데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이 노인기초연금을 해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불쌍하게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든다고 하면서 네. 자살이 제일 높아. 아. 그건 왜냐하면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그쵸. 경제적 빈곤이 거기에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고독함이라든가 좀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어르신들 노후가 안정되게 하는 게 첫 번째다. 그것을 제대로 해주면 그것은 우리들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사회가 미래가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30만 원도 점차 높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재정 여건을 그만큼 바꿔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크고, 네. 아까 반월공단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도 네. 연관해서 네. 거기는 기업 경쟁력 강화가 바로 복지국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경쟁력 강화. 그래서 그걸 연관해가지고 우리 반월공단 활성화도 연관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의원님의 뭔가 전체적인 깊은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네.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우리 주민들께서 선거 때만 반짝 돌아다니지 말고 들어가서도 아주 한결같이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고, 또 약속을 잘 지키는 뭐 그런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그 주민들,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사회가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제 나름대로 그 이전에 경기도의회 생활을 하다 한 4년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어느 정도 저는 뭐 처음과 끝이 그렇게 다르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국민을 대하는 자세, 여기에 있어서도 한결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한결같은 그런 정치인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앞과 뒤가 같은 그런 정직한 정치인이 돼서 좀 이런 정치인도 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여러 가지 실업과 많은 지금 고통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생활을 어떻게든지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실업과 여러 가지 사업 파탄, 그다음에 생활 곤궁,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면서도 보다 중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복지국가를 통해서 안전망을 강화하고 우리 미래가 예측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를 뽑아주신 게 주민들이 후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의원님이 주민들을 위해 정말 고민하신 게 저에게까지 느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의원님의 계획과 비전이 주민들을 위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조주희였습니다.